신도 버린 사람들, 자유를 향해. 사회부의 부인은 미시바바의 새엄마였어. 사회부와 싸우고 나서 그가 집을 비우면 어린 딸을 몹시 구박했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때는 머리채를 잡고 때리기도 했어.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 미시바바는 그냥 놔두고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이렇게 외치고 싶은 심정이었어. 부인에게는 아이가 없었는데 아들을 간절히 원했던 모양이야. 나는 항상 부인을 깍듯이 대하고 일도 잘 도와주었기 때문에 부인도 나에게 잘해주었어. 사회부와 부인은 자주 싸웠어. 사회부는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어. 그러면 나는 미시바바와 함께 방에 들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우스꽝스러운 행동으로 그 아이를 즐겁게 해주었지. 사회부는 술을 마시면 좀 이상해졌어. 옷을 벗어 던지고 벌거벗은 채 들판을 뛰어다니기도 하더라고. 하루는 밤이 아주 깊었는데 부인과 한바탕 싸운 사회부가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어. 그 집은 기찻길 바로 옆에 있었는데 남편이 기차에 몸을 던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부인은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어. 사회부가 자살을 했나 봐. 가서 좀 찾아볼래? 나는 금방 사회부를 찾아오겠다고 부인을 안심시켰어. 부인은 내 말에 놀란 것처럼 잠시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가 돌아서자마자 다시 큰 소리로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 기찻길은 그리 멀지 않았어. 집에서도 보일 정도였으니까. 손전등을 들고 찾아 나섰는데 사람처럼 보여서 달려가 보면 커다란 종이가 바람에 펄럭이는 거였어. 다시 돌아오는데 풀밭에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사회부가 큰 대자로 누워있더군. 바지는 입고 있었지만 옷을 입은 채로 오줌을 누워서 온몸이 다 젖은 상태였어. 오줌 냄새가 진동하는 걸 부축해서 일으킨 다음 다른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데려가서 침대에 얌전히 눕혔어. 부인은 옆에 서서 내가 그의 신발을 벗기는 걸 지켜봤어. 사회부가 몸을 뒤척이더니 정신을 차렸어. 그때부터 부인은 나를 마치 아들처럼 대하기 시작했어. 가끔씩 자고 갈 수 있게 아예 방까지 하나 마련해 주었지. 정원에는 파파야 나무가 서너 그루 있었어. 미시바바와 나는 파파야를 참 좋아했어. 그게 어서 익기만을 기다렸지. 파파야가 노란색을 띠기 시작하면 나무에 올라가 그걸 따서 미시바바의 방으로 가져가 낡은 담요를 덮어 놓았어. 그러면 따뜻한 기운에 파파야가 금색으로 익으면서 달고 맛있어졌거든. 우리는 몰래 숨어서 그걸 먹었어. 가끔은 미시바바가 학교에 가 있을 때 나 혼자 숨어서 먹기도 했어. 어느 날인가는 나 혼자 그걸 3개나 먹었어. 맛이 너무 좋아서 하나를 먹고 또 하나를 먹고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거든. 그런데 하루인가 이틀을 자고 일어났더니 커다랗고 울퉁불퉁한 부스럼이 온몸을 뒤덮은 거야. 부인이 나를 부르더군. 다무보이 이리 와봐라. 다무보이 못 들었니? 당장 이리 와보라니까. 목소리가 날카롭고 엄격하게 들렸어. 얼른 그 앞으로 달려갔지. 부인은 내 얼굴을 살펴보더니 이렇게 물었어. 다무, 왜 이런 거니? 부스럼이 났어요. 파파야 나무가 네 뱃속에서 자라는 모양이다. 내일이면 파파야가 머리 위에 열리기 시작할 거야. 그 말을 들으니 어찌나 걱정이 되던지 머리에서 나무가 자란다고 생각해봐. 걱정할 거 없어. 약을 줄 테니까 내일은 아무것도 먹지 마. 알겠니? 이제 가봐. 부인이 말했어. 방에 가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조금 있다가 부인이 나를 불렀어. 와인잔에 브랜디를 조금 따르고 간유를 붓더니 다시 브랜디를 조금 더 따라서 그걸 나에게 주었어. 그걸 마시니까 불같이 활활 타는 것이 목을 조여오는 느낌이었어. 밤새도록 배가 꾸르륵거려서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한숨도 잘 수 없었어.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느니 얼굴에 부스럼을 잔뜩 달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더라고. 사회부는 술과 경마에 빠져 지냈어. 나에게 돈을 주면서 푸네의 경마장에 심부름을 보낼 때도 많았지. 그러면 그 돈을 잘 들고 가서 피어슨 씨라는 막권업자한테 전해주었어. 전문가였지. 경마가 끝나면 피어슨 씨가 입구를 봉한 봉투를 주었고 그럼 그걸 받아들고 저녁 기차로 다시 뭄바이로 돌아왔어. 가끔 피어슨 씨가 자동차로 기차역까지 태워다 줄 때도 있었어. 뭄바이에 도착하면 밤 11시쯤이었는데 곧장 사회부네 집으로 갔고 잠도 거기서 잤어. 봉투를 전해준 다음 날이면 사회부가 아침에 나에게 돈을 조금 주었어. 액수는 경마에서 얼마를 벌었느냐에 따라 달랐지. 뭉칫돈을 챙긴 날이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굴었고 선물이라며 지폐다발을 허공에 뿌렸어. 그곳에 갔다 온 얘기를 하면 미시바바는 무척 즐거워했어. 우기가 시작될 무렵이면 고개를 돌아가는 기찻길 옆에 작은 개울들은 물이 차올라 넘실거렸어. 나무에는 잎이 우거지고 원숭이들이 매달려 있었지. 하루는 미시바바가 경마장에 따라가겠다는 거야.
내가 안 된다는데도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웠어. 미시바바가 소리를 지르니까 사회부가 들어와서 진정을 시켰어. 미시바바는 아무 말 없이 나가버리고 나만 사회부 앞에 서 있게 된 거야. 뭐라고 해야 하나 마음을 졸이는데 집사인 람지 아저씨가 전화가 왔다며 사회부를 데리고 나갔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미시바바를 찾았더니 아무 말 없이 경마에 걸라면서 나에게 40루피를 주었어. 하루 종일 사람들을 지켜보며 기다리다 보니 나도 경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됐거든. 막건업자들과도 친해지면서 돈을 거는 요령도 조금 배웠고 나는 내 판단으로 말을 골라서 그 말에 미시바바의 돈을 걸었어. 내가 선택한 실버스타가 경주에서 이겨서 700루피를 받아들었을 때는 까무러치게 기뻤어. 그 돈을 봉투에 넣고 입구를 봉했어. 피어슨 씨가 준 봉투에는 얼마가 들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무튼 그 봉투도 받아들었어. 그날 밤에는 사회부가 베란다에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나는 당장 미시바바를 만나고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어. 내가 봉투를 건네는 태도가 평소와 달랐는지 사회부가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둘러대고는 방으로 올라갔어. 다음날 아침에 사회부가 50루피를 주었어. 물론 기뻤지. 하지만 미시바바에게 달려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쥐어쥐고 신문을 팔러 나갈 때의 기쁨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 아이는 액수를 세볼 생각도 하지 않고 봉투를 받아들었어. 저녁에 갔더니 그 아이가 자기 방으로 나를 부르더라고. 얼굴에서 빛이 났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 활짝 웃는 얼굴로 나를 껴안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는 복덩어리야. 그러고는 100루피 지폐 한 장을 주었어. 받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그 아이는 우력다짐으로 내 주머니에 쑤셔넣고 얼른 또 한 번 안아주고는 달아나듯 방을 나가버렸어. 가슴이 터질 것 같으면서도 복잡한 심경이었어. 미시바바한테서 돈을 받는다는 게 나에게는 더없이 깊은 상처가 됐거든. 그래도 그 아이가 나에게 보여준 다정함과 따뜻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감동적이었어. 그날은 어떻게 집에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넋이 빠져 있었어. 내가 기억하는 한 그때까지 여자아이가 날 안아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 생각만 자꾸 나고 그때마다 가슴이 터질 지경이었어. 그렇게 많은 행복을 담고 있다가는 틀림없이 가슴이 터져나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 일을 계기로 나는 완전히 미시바바와 그 집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게 됐어. 무슨 일을 시켜도 거절하지 않았지. 하루는 또 다른 사회부가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우리 사회부네 집에 놀러 온 거야. 우리 사회부가 나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어. 다무, 이분을 따라가서 뭐든 시키는 대로 하며 도와드려라. 로나발라에 따라갔다 와. 그래서 그렇게 했어. 신문 파는 일을 내팽개친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 우선 그 사회부의 집부터 들렀어. 그의 집은 문바이 마할락스 미사원 근처의 언덕 꼭대기에 있었어. 집 옆에는 커다란 호수가 있었고 정원에는 온갖 종류의 새와 공작새까지 있었어. 로나발라에는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기로 했어. 우선 부인이 짐을 꾸리는 걸 돕고 요리사가 음식 바구니 싸는 것도 도와야 했어. 그 다음에는 사회부가 차를 닦으라고 하더라. 그러고는 차를 구석구석 점검하더군. 자동차 뒤에는 연기가 빠져나가는 파이프가 있었는데 사회부는 그 파이프에 황동 경적 다는 법을 보여주었어. 아침 일찍 한 6시쯤에 출발했어. 그들은 바구니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꺼내 먹으면서 나에게도 이것저것 계속 권했어. 나는 군것질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야 하루에 2번 든든히 먹는 게 전부니까. 튀김 과자 같은 것을 주어서 그걸 먹고 있자니 판두와 함께 초우 파티 해변에 놀러가서 처음 먹었던 사모사 생각이 났어. 아무 걱정 없이 태평스럽던 날들이 그리워지더군. 머자나 문바이를 벗어나 산속으로 접어들었어. 사회부는 포장도로를 벗어나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더니 창문에 그물을 쳤어. 사회부와 부인이 총을 꺼냈고 우리 셋만 차에서 내렸어. 사회부는 문과 창문을 전부 잠그고 두 아들에게 말했어. 짐승이 다가오면 겁내지 말고 이 호각을 불어라. 금방 달려올 테니까. 우리는 주위를 살피면서 산등성을 따라 걸어갔어. 계곡에서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암컷 호랑이 한 마리를 발견했어. 사회부는 호랑이를 보고 총을 쳐들었어.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지. 사회부와 부인이 모두 총을 쐈어. 호랑이가 땅에 너부러지는 걸 보고 내가 앞으로 뛰어가려는데 사회부가 나에게 소리를 쳤어. 거기 너 기다려. 가까이 가지 마. 아직 숨이 안 끊어져서 공격할지도 몰라.
주변을 살피고 과자를 먹으면서 한참을 기다린 후에 호랑이 옆으로 다가갔어. 호랑이의 몸은 차갑게 식었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 고양이만큼이나 작은 새끼 두 마리가 근처에서 놀고 있더군. 암컷 호랑이는 너무 무거워서 꿈쩍도 하지 않았어. 꼬리를 여기저기로 당겨보았지만 요지부동이었어. 셋이 힘을 합쳐 간신히 나무 그늘에 끌어다 놓고 새끼들을 데리고 자동차로 돌아갔어. 한가롭게 점심을 먹으면서 사회부는 사냥을 하며 겪었던 얘기를 들려주었어. 조그만 고양이 같은 호랑이 새끼들과 노는 건 정말 재밌었어. 새끼라서 이렇게 어울려 놀지만 이 녀석들이 갑자기 어른 호랑이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 그 다음에는 정상 부근에서 과일 열매를 따먹었어. 기찻길이 바로 아래로 지나가서 기차가 달려가는 게 보였어. 그곳에 사는 빌 부족의 사람들은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열매를 따러 올라왔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됐지. 고라 사해부와 부인과 그 자식들이 호랑이 새끼랑 노는 모습 말이야. 그 부족의 고라 사해부를 마법사로 묘사한 노래가 있다는 게 기억났어. 소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수레를 모을 수 있다나 하여간 그 비슷한 내용이었어. 바로 그때 기차가 경적을 울리며 달려왔어. 부족의 여자들과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러 뛰어가더군. 기차 뒤에는 작은 화물차가 달려 있었는데 여자들이 그걸 보고 난리가 난 거야. 저것 좀 봐. 기차 뒤에 아기가 따라달리네. 이 말을 듣고 내가 웃었더니 사회부가 왜 웃냐고 묻더라. 그래서 이러저러하다고 말을 해주었더니 그도 웃음을 터뜨렸어. 잠시 후에 사회부는 부족 사람들에게 호랑이를 들어서 차 위에 실어달라고 부탁했어. 사회부가 돈을 주었고 사람들은 마을로 돌아갔어. 한참을 달려가다가 한 무리의 사슴을 보게 되었는데 사회부가 차를 멈추더니 부인과 함께 내렸어. 두 사람은 사슴을 향해 총을 쏘았고 사슴 두 마리가 쓰러졌는데 한 마리는 새끼였어. 사슴도 들어다 지붕에 붙들어 맸어. 그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사회부는 기뻐서 싱글벙글이었어. 문바이에 돌아와서 플라스틱 병에 튜브를 꽂아 호랑이 새끼들에게 우유를 먹였어. 처음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걸 고양이 새끼라고 생각했어. 나는 속으로 지금이야 똑같아 보이지만 잘하면 전혀 딴판이 된다고 생각했지. 저녁에는 새끼들을 안고 정원에 데리고 나가 뛰어놀았어. 그리고 차츰 호랑이 새끼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러 몰려들었어. 미시바바가 생각났고 그걸 한 마리 가져가서 보여주고 싶더라고. 거기서 보낸 지도 일주일이 지났거든. 사회부는 나를 보내고 싶지 않은 눈치였지만 나는 미시바바가 그리웠어. 하루는 사회부와 함께 기찻길을 따라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가 이러는 거야. 이제부터는 기찻길 옆으로 걸어 다니지 말거라. 얼마 있으면 여기로 전기기차가 다니게 되거든. 그 밑으로 빨려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 절대로 기찻길 옆으로 다니지 마.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 어떻게 저만치서 달리는 기차가 나를 끌어당긴단 말이야. 그때 사회부가 또 이러는 거야. 바잔을 부르며 멀리 있는 사람은 그걸 들을 수 없잖니. 하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에서 사람들이 달려가면 여기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거야. 사람들이 영국에서 바잔을 부르면 여기서 그걸 들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는 사회부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었어. 하루는 우리 사회부가 자기 형이랑 말다툼을 벌였어. 두 사람은 사이가 틀어져서 만나기만 하면 싸웠어. 미시바바가 한 달 후에 영국으로 돌아가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군. 그 말을 들으니 너무 슬펐어. 부인은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았어. 사회부는 물건을 잔뜩 샀어. 나는 그를 따라다니면서 물건들을 들어다 차에 실어놓고 또 가서 가져오곤 했어. 내 옷을 만들어줄 값비싼 옷감도 샀고 나를 재단사에게 데려가 치수를 재게 했어. 새 옷이 생긴다는 걸 믿을 수 없었어. 사회부는 나에게 신발도 새로 사주었어. 그런데 며칠 뒤 새 옷이 집으로 배달되었는데도 나한테 주지 않는 거야. 나는 매일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하고 속을 끓였어. 어느 날 손님들이 잔뜩 몰려왔어. 사회부는 술을 많이 사다 놓았거든. 모두가 술에 취했고 심지어 부인도 취했어. 미시바바는 색이고 온 음료 두 잔을 가져왔어. 이건 와인이라는 거야. 자, 마셔. 모두가 먹고 마시고 춤을 추었어. 베란다에 나와 앉은 사람도 있고 서로 부둥켜 안고 정원을 거니는 사람들도 있었어. 미시바바와 나는 나란히 앉았지만 평소와는 달리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 말을 하지 않아도 이제 그 아이가 영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볼 수 없으리란 걸 우리 둘 다 잘 알고 있었지. 며칠이 지나 포토알라가 집으로 왔어. 찰칵거리며 사진을 찍더니 다 함께 모여 단체 사진도 찍었어.
그리고 미시바바와 내가 손을 잡은 사진도 한 장 찍었어. 나는 얼마 전에 사회부가 맞추어준 새 옷을 입었고 사회부는 타이도 매주었어. 나중에 포토알라가 그 사진 한 장을 나에게 뽑아주었어. 한 달이 지나 사회부와 미시바바는 영국으로 돌아갔지만 부인은 절반이 인도인이라 데려갈 수가 없었대. 그는 부인에게 집을 주었고 나에게는 원한다면 언제까지라도 거기 살면서 부인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어. 미시바바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 나는 애써 눈물을 삼켰지만 밤에 나 혼자 앉아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있으려니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 나는 미시바바와 사회부를 죽는 날까지 잊을 수 없을 거야. 고용된 처지였지만 한 번도 열등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고 그들도 나를 하인 취급하지 않았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내가 마을의이며 불가촉 천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 그곳은 이상한 세계였고 그곳에서 마음대로 헤엄을 치다가 다시 밖으로 나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 하지만 그들은 떠나고 없었지. 소니, 당신 아직도 왜 나랑 결혼했는지 대답 안 했어. 당신은 참 곱고 살결도 흰 게 미시바바랑 거의 비슷해. 결혼식 도중에 당신을 처음 봤을 때 그게 제일 인상 깊었어. 치, 흥. 손우는 화를 냈다.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인데 손우는 골이 나서 입을 쓸쭉거렸다.